돈을 내가 못 버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는 그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를 되묻게 되는 것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과 함께하는 머니 마인드셋, 이 책을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이 책 보셨을 때 이 책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좀 뭐였다고 보세요? 사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자 만들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책들이 기법, 기술,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책들이 사실 많아요. 어떤 투자 기법이 있는데 이걸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고 어느 산업 섹터와 주식시장의 특성이라는 건 이런 것이니 이렇게 해라,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책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책들 못지않게 꼭 중요한 책이 사실 돈에 대한 나의 가치관, 나의 프레임, 나의 마인드셋, 이거를 정립하는 게 사실 앞단에 테크니컬한 것들을 정리한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바로 그 돈의 머니 마인드셋이라고 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떤 개념과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부자 되기 위한 마인드셋을 알려주기 위한 보기 드문 책입니다. 그런데 이런 책들의 장점이 하나 있어요. 사실 투자 기법은요, 우리 뭐 켄 피셔도 있고요, 워렌 버핏도 있고요, 조지 소로스도 있고요,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세계적인 투자자들이 다 같은 기법으로 투자합니까? 다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그 투자 기법, 그 사람의 투자 기법과 노하우를 써놓은 책들을 읽어보면요, 나하고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존에 추종했던 어떤 누군가의 추종 그 기법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테크니컬한 걸 알려주는 책들은 누군가에게는 조금 표현이 거칠 수 있습니다만 하등 필요가 없는 책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마인드나 철학, 그리고 가치관을 설명하는 책들은 그 문장을 읽었을 때 그 문장을 나에게 맞게끔 다 각자 해석을 합니다. 이게 참 이런 책들의 그 재미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도 오늘 뭐 이거 책 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김 작가님 생각도 들어보고 싶고, 나는 그 문장에 대해서 난 이렇게 해석했는데 김 작가님은 어떻게 해석한 거냐. 그래서 이 책은 어떤 투자 기법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 어떤 그 자산을 형성했던 간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복귀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투자의 여정을 달리기 위해서 꼭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부터 전달을 드리면, 돈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치유하고 머니 마인드셋을 재설정함으로써 재정적 자유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전달하는 거고, 저자는 이제 단순히 투자법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테크 기술을 넘어서 돈에 대한 우리의 가격 경험, 머니 스토리죠. 그리고 트라우마가 현재의 재정 상태를 결정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따라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전에 먼저 돈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과 상처를 치유하고 돈을 친구처럼 여기는 건강한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까 하는데, 마인드랑요. 우선 이 책의 저자가 세계 최고 부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인터뷰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교수님도 인터뷰하시는 건 아니더라도 인터뷰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 시간도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수많은 술자리야 미팅 자리에서 수많은 부자분들, 사업가분들 만나잖아요. 돈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이 책에서도 그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돈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돈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고요, 돈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뭐 김 작가님과 제가 같이 알고 있는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100억 단위의 부자들도 꽤 있고, 수백억 부자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사실 한두 분 정도는 1000억 단위의 부자들도 사실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나이가 무슨 머리 희끗한 분들이 저희랑 놀아주겠습니까? 다 연배가 저희랑 엇비슷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번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좀 표현이, 이것도 이 속상한 표현입니다만, 돈을 잘 모르시네, 이 느낌이 팍 와요. 우리가 그 사람이 질문하거나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얼마나 이해도가 있는지 감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딱 주변에서 돈을 대대로 좀 버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돈에 대한 일단 학습이 상당히 많이 돼 있다. 그래서 이 저자도 전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본인이 책에 써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동안 학비도 대주고 든든한 서포트를 해주는 후견인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리고 10수년 동안 오히려 병치를 하셨고요. 맞아요. 그런 과정에서 본인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거쳐왔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렇게 돈
돈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절절한 마음 때문에 부자들도 많이 인터뷰하고 돈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성찰한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돈을 몰랐네. 그리고 내가 돈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었고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군가가 이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어떤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돈 공부하셔야 되고요. 저 돈 공부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랑 이따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만 그게 제일 필요하고요. 제가 그래서 적어놨어요. 그 가장 이 사람이 했던 얘기 중에서 좋은 얘기 중에 몇 개를 이렇게 체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이거가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뭔가요? 101페이지에 있었어요. 101페이지. 머니 트리거를 찾아라. 머니 트리거. 이분에게는 아버님의 교통사고가 아마 트리거였을 거예요. 갑자기 돈에 대해서 네. 진중한 생각을 하고 그냥 알바로 내가 약간 부족한 내 생활비만 네. 벌충하면 됐지 뭐 했던 거였는데 네. 아마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 때문에 머니 트리거가 생겼던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돈에 대해서 공부와 마인드셋을 같이 하기 위해서 전 이게 정말 와닿았었는데 글로 적어라. 글로 적어보자. 일기를 쓰는데 돈에 대한 일기를 써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에 대해서 투자에 대한 일기일 수도 있고 소비에 대한 일기일 수도 있고 내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한 일기일 수도 있고 그걸 적어야 내 상황도 알고 내가 돈에 대해서 뭐 이제 적을 것도 없네 5일 됐더니 돈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어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놔라. 사실 돈 문제는 자기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고수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면 무조건 털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진중한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이거 제가 오늘 진짜 이 꼰대로 이미지 메이킹 돼서 오늘이 김 작가 마지막 날인지도 모르는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 부자가에사는 대기업 김 부장? 자,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혹시 뭐 어머님, 아버님들이면 자녀분들에게 꼭 전해주십시오. MZ세대들은 우리 같은 기성세대에게 물어보는 걸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걸 아우 저 꼰대 야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말이야 내가 좀 아는데 하는 순간 그 김 부장 생각하면서 아우 저 꼰대 하고 귀를 닫아버려요. 모든 메시지가 꼰대의 메시지는 아닌데 다 닫아버리는 경향들이 좀 있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40대 저 지금 처음 해봅니다. 제가 40대잖아요. 후반. 저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40대를 잘 보내고 있는 건가? 40대는 또 뭘 해야 되는 거지? 고민이 있는데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각자 도생의 세상이 돼버렸어요. 맞아요. 야, 서로 개인적인 건 물어보는 건 결례야. 남의 이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사람들이 싫어해. 아예 잘 되겠죠? 이러고 끝내. 아유, 어쩌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잘 풀릴 거예요. 이건 도움이 아니에요. 특히 저는 그나마 깨져보면서 다쳐보면서 여기까지 와서 조금 알게 된 것들이 있지만 MZ세대분들은 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돌이켜보니까 연구원 다닐 때 아니면 뭐 컨설턴트를 일할 때 옆에서 뭐 우연히 제가 뭘 했던 얘기를 저랑 친하지도 않은데 다른 뭐 센터의 팀장이 야 박정호 박영권 일로 와봐. 야 너 저 그랬다며?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부장이 얘기했어. 연구 2부 부장이 뭐 하면 예를 들어서 야 일로 와봐. 내가 그건 좀 아는데 하면서 물론 저는 기분 나쁘죠. 이 무슨 오지랖이야. 쥐가 나에 대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거 자리 박차고 나가면 결례니까 예 이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게 듣는데 이 별거 아닌 이 노땅이 이걸 안다고?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들었는데 별거 아니면 그냥 아유 내가 안 들으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대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 분야에 먼저 깨져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학습을 내가 굳이 또 학습 비용 치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자라는 게 이 구절을 달리 해석한 사람도 있겠지만 전 그거 제 경험과 반추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리거를 극복하기 위해 연습해라. 이거 103페이지에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들었고요. 글로 적어서 나도 알았고요. 트리거가 생겨서 난 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할 거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 바로 돈 법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창업가들도 두세 번의 실패 뒤에 성공합니다. 전 세계적인 성공한 투자자들도 두세 번 이상의 투자 실패 경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바로 해봐야지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리고 돈과 다시 멀어지시면 안 돼요.
그게 연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 단점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 주변에 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격언들을 다 적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자가 저는 되게 와닿는 게 이게 네. 결국엔 쉽게 표현하면 전문가에게 맞아요. 내가 아는 친한 전문가에게 내가 고민거리들을 문제들을 한번 방법을 물어보자는 건데 저도 얼마 전에 뭐 법률적인 검토가 그런 필요한 계약서가 있어서 네. 제가 아는 굉장히 친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알고 있는데 바로 옆에 이제 박 교수님한테도 그 검토를 받았었고 예. 그 다음에 법률적인 거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분한테도 여쭤봤었고 또 숫자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회계사분한테도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한테 검토를 받으니까 훨씬 더 그 법률적인 부분에서 확실히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돈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머니 테라피 7단계가 정확하게는 머니 트릭을 찾아라. 글을 적어보자. 그 다음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자.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워져라. 그리고 트릭을 극복하기 연습하라. 건강한 경계를 세워라. 성장을 위해 동기를 부여하라인데 총 7가지 중에서 교수님이 이제 와닿은 몇 가지 설명해 주는데 저는 여기서도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에게 너그러워져라. 자신을 용서하기가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네. 책에서 어떤 문장이 있냐면 과거 돈과 관련해 어떤 실수를 저질렀든 교훈을 얻고 나면 그 실수를 놓아주어야 한다. 당신의 성숙한 자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으로 돈을 사용했던 순간들을 용서하라. 돈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순간들, 돈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실망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자. 그 당시 당신에게 안정감을 줄 만한 정서적 도구가 없었기에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배웠던 치유의 교훈을 삶에 녹여내는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나는 여전히 남아있을 상처로 인해 감정적 반응을 이어갔을 것이다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 잘못된 거 투자해서 큰 돈 잃을 때 있죠. 부동산도 뭐 지나치게 폭락에 빠져서 계속 집을 안 사는 경우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계속 많이 올랐으니까요. 코인도. 근데 거기서 한번 크게 잃으면 나는 절대 집을 안 살 거야 앞으로. 나는 이제 주식 안 해. 나는 이제 코인 안 해. 맞아. 이거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걸 회피하는 경향으로 이어지면서 근데 사실 요즘에 금 오르죠? 주식 오르죠? 부동산 오르죠? 다 오르잖아요. 코인 오르잖아요. 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약간 바보가 되고 있는 예. 안타깝지만 예. 그런 세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자신 어쩌면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투자의 기회조차 이제는 안 봐버리는 게 아닌가. 교수님 어떻게 전문가신 거 공감하시나요? 저도 공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진짜 여러 페이지에 한 번씩 이 문장을 그냥 지나갈 수 없는 문장들이 많아요. 89페이지에 약간 다른 관점에서 기술하신 저자는 내용인데 저는 그게 다시 아까 거와 같이 오버랩이 딱 됐는데요. 89페이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동그라미 표시로 그냥 그 뭐 볼드체로 딱 쓰셨어요. 나는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일까? 중요한 문장이죠. 이게 돈그릇. 우리 그런 소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팀장이 됐어요. 그럼 네. 팀장이 되면 제 밑에 5명의 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5명을 아울릴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가? 그런 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뭐 센터장이 됐어요. 그럼 나는 50명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나? 그런 그릇인가? 좋아요. 더 나갑니다. 중소기업 사장으로서 중견기업 끝까지 올라가서 내 직원이 800명입니다. 그럼 난 800명을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것인가? 더 나가서 나는 그룹 총수가 되고 싶다? 나는 그럼 몇십만 명의 근로자들을 아우르고 관리하고 경영할 수 있는 그릇과 캐파가 되는 것인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내가 못 버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나는 그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를 되묻게 되는 것도 중요한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내 능력에 값을 치르려는 사람이 있을까? 중요하죠. 우리 김 작가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개인적인 성찰이 있으세요? 뭔가 있으실 것 같아. 우리 김 작가 TV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분들은 우리 김 작가님의 그 자전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장기를 다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 고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 한 가지는 들어요. 예를 들면 어쨌든 어떤 사람이 연봉이 있잖아요. 뭐 5천이든 4천이든 1억이든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연봉에 대해서 불만을 갖거나 뭐 여러 가지 더 받고 싶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냥 세상은 딱 그 사람의 능력치만큼 연봉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안 받아들이면 연봉 인상을 하기 위한 내 역량의 뭐 발전이든 자기개발이 안 이어져서 딱 그 연봉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부분 지금 이걸 좀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향이죠. 이 책에서도 전반적으로 그 단어는 잘 나오지 않지만 메타인지 같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저희 후배님이시죠. 후배니까 제 밑에 있었던 분인데 회사와 연봉 협상을 하는데 연구 실적을 저희는 기반으로 연봉 협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연봉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갭의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나는 무슨 회사가 이따위로 나에 대해서 대우를 하고 연봉을 이렇게 주면 그러길래 제가
심지어 그 친구한테 그렇게 한마디만 했어요. 학교 후배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딱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런데 네 연봉을 네가 정해주는 그런 회사가 있니? 남이 정하는 거죠, 연봉은. 네 연봉을 왜 네가 정해? 네 연봉을 남이 정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못마땅하면 네가 논리적으로 그 사람 얘기를 극복하거나, 만약에 그것도 안 되면 이 회사에 너보러 계속 있으라고 해준 사람 없어. 나가. 그 연봉을 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돼.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거의 쌍욕 직전까지 회사를 욕을 하니까 나머지 동료들까지 이제는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담되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책이 그래서 보면 이게 단순히 투자의 지침이 아니라 말 그대로 돈에 대한 얘기예요. 투자 말고 근로소득도 돈에서 중요한 요소고, 그리고 나의 셀프 어떤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 것들을 다 아우를 때 나는 돈을 가질 만한 사람일까? 내 능력의 값을 치르려는 사람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되뇌어 보면서, 아까 글로 적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게 적어 보시면 몇 년 뒤에 달라질 겁니다. 나의 정확한 연봉과 내 돈그릇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냉정하게 받아들이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돈 얘기해 주셔서 그 돈의 현실과 무서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 게, 아까 전에 아버지가 사고로 쓰러진 거 얘기해 주셨는데, 책에서 이분이 누나주 소파에서 지내던 시절의 경험이 돈의 진실을 깨달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내용이 빈털털이라는 건 내 방 하나 얻을 여유조차 없다는 뜻이었다. 누나는 거의 1년 반 동안 내게 소파를 내어줬다. 외식이나 여가 활동처럼 외출하고 싶을 때면 친구와 가족들의 아량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몫이 대신 치러줄 때 느껴지는 감정이 몹시도 싫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아버지 회사 동료분들이 돈 금전적인 지원을 가끔씩 해주지만 그게 계속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현실의 비참함을 느끼는 부분이 있었는데, 저는 뭐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택시 운전을 했기 때문에 택시 기사가 뭐 큰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때도 그걸 느꼈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얼마 전에, 여러분들도 제가 뭐 영상과 그다음에 게시판에서 공유해서 아시겠지만 소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 이제 어느 병원에, 어느 병실에, 어느 정도의 치료와 간병사는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모든 것들, 아버지가 조금 편하게 가실 수 있게 하는 데는 다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냐 마냐와 관계없이 그럼요. 그걸 해드리려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에 따라서 병실에 그게 정해지고, 간병사님을 어떻게 붙이느냐, 다른 것들, 모든 것들, 그걸 보면서 돈이 저는 정말 비참한 거구나. 정말 어떻게 보면 비정하고 그냥 너무나도 현실이고, 없으면 나의 선택지가 사라져버리는.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교수님. 예, 이 책에도 사실 그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요, 돈이 있고 없고가 한 축이고요, 자유로울 수 있는지 자유로울 수 없는지, 이게 또 하나의 축이죠. 그런데 돈도 없는데 자유롭지도 못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비참함의 상황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것과 함께 또 반드시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돈이 다가 아니라는 그렇죠. 얘기를 돈이 해줘요. 있다고 또 행복하다는 건 아니죠. 아닌 걸 얘기해 줍니다. 돈은 많은데 자유롭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도 꼭 인지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해줍니다. 그래서 돈은 많은데 자기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하지? 왜 이렇지? 이런 얘기도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돈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나의 인생을 담보해 줄 수 있고 어디까지는 아닌지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51페이지에 부유함을 정의해보라라고 했어요. 자,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는 이거면 제 인생 절대 불만 없이 만족합니다. 그 부유함을 숫자가 아니라 그려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족들과 어떤 식사를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지를 써서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을 먼저 정의를 해보고, 우리 모두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이 되는 걸 희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부유함을 일단 내가 정해야, 목표를 정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느냐, 야, 내가 이 직장 생활로는 거길 갈 수가 없네. 그러면 이 책에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면 있잖아요. 돈은 없는데 자유로워지면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거기에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28페이지인데요. 돈은 없는데 자유로울 때 행복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 돈이 있고 자유로울 때 행복인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서 자유로운 거는 자신감이라고 써놨고, 행복이 돈이 없는데 자유로운 거라고 했는 게, 왜냐하면 말 그대로 앞선 내용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부유함과 내가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정했어요. 근데 내 직장에선 그걸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돈이 부족하죠? 그런데 나는 이제 뭔가 이 직장을 선택했다든가 나의
나의 직업을 선택했다든가 뭐 해가지고 마음이나 정서적으로는 자유로워요. 무슨 소리냐면 나는 거긴 이 직장을 선택하면 그건 내가 달성할 수 없는 꿈이라는 걸 이해를 한 거죠. 그걸 이해를 하고 난 뒤에는 덧없는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실현 가능한 불가능한 고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현실을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는 거죠. 저는 이게 다 맞물려서 해석이 되더라고요.